교묘하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고 지식인들이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젠더 갈등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건 우리가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리수 씨가 지금 이제 유엔에 가서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저는 미국에 한번 백악관에 거기 가서 그런 게 사진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인데 하는 그 포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없어요. 한국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지금 바로 그 강건너에 바다 건너에 일본도 매일 나와요. 저출산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럼 아니 젠더하고 저출산 문제는 무슨 상관이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디에서 무슨 밀접한 문제냐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에서 문제가 있어요. 해법에 거기 젠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라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딱 제기되는 게 키워드가 두 개. 하나는 탈가족화, 또 하나는 탈성품화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탈가족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들을 가족의 굴레로 해방시켜주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론이에요. 제가 그냥 가장 핵심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고 가사를 사회와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마음도 먹고 애를 낳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 30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더 안 나아요. 왜? 너무 편하거든. 이제는 혼자 해도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당히 알잖아요. 이 탈가족화, 탈성품화라는 성의 성품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의 성품화. 이 두 개가 키워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가지고 지금 프랑스나 독일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3배, 4배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요. 한국도 지금 2005년도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지속에 설립해놓고 무려 380조 2천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15년간. 근데 지금 그 합계 출산이면 가임 여성입니다. 15세부터 45세까지 가임 여성 평생 나올 수 있는 낳는 평균 출산 자녀가 0.81명이에요.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둘이서 부부들이 한 달 안 낳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예요. 그래서 요즘 IMF 총재라든가 유명한 국민가 테슬라 자동차 유명한 자살하는 국가 1위 대한민국 2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동아시아 출산 제일 높아요. 일본이. 그런데 문제 안에도 이 탈가족화 탈성품이 안에도 젠더 이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계보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딸이 둘이 여대생이에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요즘 일반 현상이죠. 근데 이제 주변에 우리 애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밥상교육을 참 많이 시키는데 이런 역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밥상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를 넣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런 말이에요. 주변에 페미니스트가 참 많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요즘 이제 유명한 외엄마 왔으니까요. 이런 유명한 배우들 참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딸애들한테 자기가 페미니스트라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페미니즘에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한다. 왜? 페미니즘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잠깐 이 표를 보고 생각하면 페미니즘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페미니즘 한 8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페미니즘 하면은 대부분 이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거예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거든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1785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여자도 남자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죠? 우리도 남자처럼 교육을 받게 해줘. 우리 남자처럼 평등하게 대해줘. 우리 남자처럼 소속권을 줘. 이런 거 주로 중산층 부르주아 기독교 여성들이 많아요. 옛날에 시간에서 그 1700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 근현대 시대에 집에 가정부나 집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받으신 상당한 수의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페미니즘 운동이 이 여성 인권에 미치는 그 공헌은 참 지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당연히 선거권 당연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행사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여성분들. 예,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자유주의페미니즘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YWC라니까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1789년부터 지금 이 냉전 시기 때까지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여성분들을 계속 끌고 왔어. 이걸 제1파라고 해요. 페미니즘 1파, 2파, 3파가 나옵니다. 그 2파,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밀어내고 세계 여성운동, 소위 페미니즘 운동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1995년 여성 북경 세계 여성대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 제1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밀어낸 것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아메리칸 페미니즘, 레디칼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인데 이 젠다라는 단어는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만드는 용어입니다. 우리 양성평등이라는 말 나오죠? 양성평등, 성평등, 양성의 평등 다 달라져. 정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양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전부 다르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인가요? 7월. 네, 저보다 좀 빨리. 저기 막 날짜 헷갈려요. 7월 17일. 네. 17일. 어떻게 그렇게 다 해보세요? 네, 우리나라 헌법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양성의 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획기적인 거예요.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의 헌법인데 저는 한동안 제가 오해했던 게 세계 인권선언문을 보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걸 보고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포하고 2달 뒤엔가 세계 인권선언문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이 식민지 해방된 이 재원헌법 있죠? 대단히 뛰어난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그 위대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 나온 개념들 있잖아요. 이승만 박사 당시 이제 고대 총장했던 그 유진호 박사인가요? 유진호가 그 헌법학자죠. 그분들이 만들으셨는데 대단히 뛰어난 그 인권 그 자유신앙을 갖고 있어요. 식민지로 해방된 국가가. 그런데 이제 양성의 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이 1995년 그 북경 세계 여성 대회에서 유명한 젠다 주류화라는 선언을 해요. 젠다 메인스트림. 젠다가 앞으로 주류가 된다. 젠다 정치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단체가 그 대거 거기 참가했어요. 그 세계적인 트렌드인 줄 알고 그 세계 여성 그 북경 세계 여성 선언문이 책 한 권이에요. 그걸 그냥 바로 와서 국가세금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쭉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굉장히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젠다가. 그리고 이어서 이게 95년이죠. 이어서 2000년대, 4000년 시대 밀레니엄 등장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LGBTQI죠? LGBTIQ, 퀴어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 페미니즘이에요. 이게 제3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1파 역사적으로 그 페미니즘 이론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것은 뭐냐면은 리버럴리즘 개인주의 서유럽의 개인주의입니다. 인권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외하는 이게 서부 유럽의 그 기본적인 자유주의 정신이거든요. 그 기초였는데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 2파 그다음에 페미니즘 퀴어이론 동성애 페미니즘 이론입니다. 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퀴어이론을 주도하는 그 여자들은 거의 다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동성애자들입니다. 뒤에 나오시지만은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특히 한국 같은 가장 냉철하게 좀 그 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기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그것은 일반 시민 서울시 광장뿐만 아니고 학계 이와 관련된 가족, 결혼, 성과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하고 맹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극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 3대 페미니즘이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구호를 빠져나가는 양성의 평등이에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 젠더평등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성평등이라고 해요. 성평등.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근데 이제 이 페미니즘이 이해하려면은 너무 어렵다는 게 이 페미니즘은 일단 얘네들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극진주의 페미니즘을 알려면은 이 프로이트 좌파의 그러니까 말하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사회혁명과 결합한 프로이트 좌파 이론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렘 라이하고 마르크제가 대표는 이 마르크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보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크제 뒤에는 또 그라우시하고 루카치가 있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있어요. 프로이트 이론, 다윈 이론 이렇게 있는데 이 이제 포스트 퀴어 이론, 동성애 페미니즘 이론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구조주의당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거 프랑스 구조주의거든요. 다 프랑스 사람들 푸코를 낳았답니다. 이 푸코 대리당 강을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까만 것이고 하얀 쪽이에요. 혼자 이거 공부가 안 돼요. 반드시 교수 밑에서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이 분야예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푸코라는 대리당 이해하려면 또 밑으로 마르크스 엥겔스 프로이트가 쇼슈의 언어학이론, 하이데크 10조차까지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니까 페미니즘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자기 지도 교수가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그거 공부하다 끝나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다른 공부 이걸 너무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다고 뭐 다른 거 공부한다? 너무 난해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지도 교수님이 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교수 때까지 계속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엮인지라고 교수가 하기도 안 듣는다. 왜?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실 거는 이 페미니즘은 크게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1파, 자유주의 페미니즘 2파, 이제 극진주의 페미니즘 3파,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반 문화, 대중문화, 광장,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극진주의 페미니즘, 요 세 개의 페미니즘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체제 마르크스주의, 뭐 문화공산주의라는 말 들어보시죠. 이 정도는 많이 이제 이번 유튜브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체제 마르크스주의와 문화 마르크스주의, 체제 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 경계선이 뭐냐, 구분이 뭐냐? 이건 이제 어디서 구분되냐면은 여기 나서는 1848년에 마르크스에서 공산당 선언문을 집필을 해요. 유명한. 지금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하고 있다. 그 유령은 바로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끝나요. 만국의 노동자의 인결하라.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자유, 해방이요. 여러분이 잃을 것은 족쇄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젠더 이데올로기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 공산당 선언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전기 마르크스, 그 이후를 후기 마르크스, 전기 마르크스, 청년 마르크스, 휴머니스트예요. 마르크스 휴머니스트입니다. 휴머니스트란 말은 인간의 해방을 외치는데 기독교적인 유신론적인 인간의 해방, 무신론적인 전투적인 인간의 해방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 초기 마르크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이전에는 철학자예요. 공산당 선언 이후에는 정치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전기 마르크스 때는 뭐 신성 가족인의 독일 이들 거기에 그 가족과 성과 사랑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마르크스의 그 마르크스 슬로건은 뭐냐면 인간 해방이에요. 어떤 인간? 노동의 소외, 억압된 노동, 노동의 억압, 노동의 착취로 인간 해방을 했어요. 그 휴머니스트예요. 이 전기 마르크스의 기초에까지 나오는 이론이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파예요. 네오마르크시즘. 여기에서 이제 기본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에리커 글립 그렇게 급진주의 페미니즘이죠.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기원은 우리는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마르크스의 인간 해방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기 마르크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의 공산주의 냉전 시대 체제 마르크스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여기는 노동자 계급 해방이에요. 전기 마르크스는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했죠. 거긴 계급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모든 인간 해방, 노동의 소외, 억압받고 있는 모든 인간의 해방을 했죠. 후기 마르크스는 모든 인간이 아니고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일으키면서 그 계급 해방을 위해서 하는 두 번째는 체제를 뒤엎는 거예요.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의 체제 공산주의고 전기 마르크스는 체제를 엎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이 전기 마르크스, 후기 마르크스 공통점 똑같아. 둘 다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근데 방법이 다르거든요. 방법이 전기는 인간 해방이에요. 좋잖아요. 억압으로도 해방. 여기에 지식인들이 다 열망하는 거예요. 인간 해방.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라. 그 안에 성 해방이 포함되어, 페미니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해방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인데 그 인간 해방을 어떻게 하느냐? 의식과 문화와 간섭과 생활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성해방과 페미니즘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마르크시즘이에요. 후기 체제 마르크시즘은 뭐냐? 노동자 해방이에요. 뭐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노동자 해방. 그러니까 폭력혁명 자본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둘 다 공통점이 다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전략이 틀린 거고. 근데 대한민국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지금 없어요. 그 체제가 중국과 몇 번, 베트남 몇 군데 있지만은 그 이유를 가지고 혁명을 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전기 후기 체제 마르크스와 문화 공산주의 혁명 전 전략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서울 광장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간단히 교를 설명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이제 오리지널 먼저 나오니까 체제 마르크스주의와 체제 마르크스주의가 나오는 페미니즘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두 개. 급진주의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던 급진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 뭐냐?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는데 불판 제가 볼 때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여성의 인권 자유해방, 동성애 제도를 인권을 명목으로 해요. 명목이 그래요. 슬로건은 어떤 말이에요? 여성과 동성애 제도의 인권이 항상 앞에 있어요. 항상. 근데 전략은 뭐냐면 이것을 명목으로 해서 성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가족이라는 정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진영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기본법 개정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게 이 얘기예요. 정체성 정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체제를 변혁하고 무신론적, 인문론적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는 이념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페미니즘이 마르크스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에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정체입니다. 목표와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방대하게 인권과 얘기하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거든. 다 좋은 얘기잖아요. 요즘 이제 포괄적 체육교육법 안에 동서변화제 장애인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제가 지금 사무실 강동구청 앞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국 장애인협회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강동구청 앞에서 저는 민노총에 들어간 줄 알았어. 아니 장애인 하는데 민노총 대마고 그거 발성 똑같은 거예요. 뭐 동지하라고 투쟁하라고 되게 민노총이 학습 치겠구나. 그거 하는 거죠. 장애인과 포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크스 페미즘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산당 선언에 무엇도 보고 있었느냐. 우리가 과거에 7, 80년대 공산당 이론을 공부할 때 공산당 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최근에 젠더 문제, 페미니즘 비등하면서 꼼꼼히 다시 보니까 공산당 선언 의외로 남녀와 여성과 남성의 성, 가족의 문제, 윤리 문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에서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가족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성의 공유를 얘기해요. 여성의 공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일부 시처제의 폐지입니다. 이걸 가부장제로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 공유제. 자, 읽어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비난할 수 있는 점은 기껏해야 위선적으로 감춰진 부인 공유제 대신 공식적이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데 순결을 얘기하고 정조를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딴짓하고 다른 거예요. 바람 피고 다 남자 이런 것 없이. 우리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우리는 대록할 거야. 뭐 숨겨서 윤리란 도덕이라는 거 가면을 쓰고 꼭 그렇게 살아. 그냥 떡상에 다 해놓고 오픈해놓고 부인 공유하고 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가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나누는 여성의 임신, 출산, 가사, 특히 보육을 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방법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만연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 아기들은 인간에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기들은 적어도 사춘기 정도 있잖아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느낌, 심장소리, 온기, 손길, 이게 인간에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없습니다만 애가 태어나고 최대한 빨리 유치원에 맡기잖아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사춘기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인터넷 게임 해주고, 해외여행에서 유학 보내준다고 인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와 정의를 체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그 당시에 마르크스는 기독교에 대한 그 당시 서양 기독교에서 국가의 사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아주 원한에 상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기독교적 세계관, 윤리관의 철저한 철폐를 이제 외치게 되는데 그 핵심에 가족 폐지, 부인 공유제, 아동 교육의 사회화예요. 국가가 사회가 독립된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자유와 윤리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엥게스의 이제 사회주장과 국가의 기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다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기피한다면, 이제 엥게스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과 사회, 국가의 기원, 가족의 기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원시 탄생 인구는 동굴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동굴에서 나눠. 여자, 남자, 소위 말하면 암푸스컷이 막
그냥 그냥 무리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빠는 그건지 몰라. 엄마는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동물에 시작했는데 목권 사례부터 시작해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현대 가족의 여성 이론에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 그렇게. 그게 보편적 타당은 진리인 것으로 깔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억압도 없고, 여성이 억압, 남자로부터 억압받지도 않고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완전 성의 공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기에 억압이 시작 등장하는 그게 뭐냐면은 남성들이 이제 그다음 노동력이잖아요. 농경사회 수렵체에 사는 노동력을 가지고 남성들이 있다고 여자들은 어차피 이제 뭐 힘도 약하게다가 애를 보육을 해야 되니까 재산을 사유재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잖아요. 남자들 사유재산을 축적했는데 이게 내 재산이야. 그럼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네? 이거를 내 혈육에게 물려주고 상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축적한 그 사유재산 소유물을 자기 혈육에게 자기 자식에게 소유해서 여자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독점하고 여자의 몸과 성질을 독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가족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의 시작, 그 사유재산을 자기 자식 혈육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자를 독점하고 여자를 사유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가족이 출발하고 그 가족이 확대해서 국가가 형성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을 보잖아요. 인류 역사 최초의 계급투쟁은 남성과 여성의 계급투쟁인데 이 남성과 여성의 계급투쟁에서 여성이 패배했다. 그로부터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되고 남성의 피억압받는 구조가 전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여성의 재생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이 재생산활동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재생산활동 키워드는 요즘 여성복지정책, 재정정책, 전수자정책 빈번히 등장하는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즉 앵겟은 뭐냐면 여성들이 임신, 출산, 가사, 보육을 재생산활동으로 정의를 해요. 무슨 재생산? 노동력을 생산하는 활동을 보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 어느 사회든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자, 이제 기계. 그 노동력이 필요한 그 노동력을 생산하는 가족이 그 노동력을 생산한 일종 공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여성은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몸과 성계를 생산 수단으로 얘기해요. 즉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주 우수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그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 가부장사회를 만들고 여성을 그 가족에 들어앉히고 애들 낳게 하고 남자들은 편안하게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여성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으로서 재생산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성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냥 이 재생산 단어를 막 얘기해요. 그냥 우리 뭐 우파든 좌파든 뭐 복지적 여성주의든 야 그거 재생산 단어가 얼마나 그게 여성들의 인권을 비하하는 그렇게 막 쓰냐. 내가 좀 그딴 얘기하면은 저희 우리 공화국 때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애들 다 졸라서 키웠습니다. 벌써 15년 되니까 이제 뭐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생각이 이제 이쁘고 귀 하얀 고양이인데 인터넷 보면 우리 집 고양이랑 똑같은 고양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양질 시장성의 성품성 있는 고양이 이제 대량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런 거예요. 이 재산사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써? 이 페미니스트들이. 아이러니죠?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앵게스가 가족의 기원을 말했을 때 동굴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맞느냐, 과연? 이게 이제 야마기와
주이치라고 하는 동경대 총장으로 기억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동물 진화학자예요. 이분이 어느 쪽의 동물 중 어느 쪽이냐면 원숭이류. 네. 특히 고릴라의 대가, 세계적 대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릴라의 그 가족을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가족이 기원, 가족이 진화를 꼭 읽어봐요. 우리가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보면 앵게스가 전제했던 동물의 신화가 목건지 신화가 거짓말을 금방 들어가요. 왜? 사실은 우리가 동물의 신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다는 말을 누가 진짜 루소가 하는 얘기예요. 루소라는 사람이. 불평등증, 루소가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에밀리 루소에서 그걸 교육하는 가르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연 상태 인간이 자연에서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 인간은 동물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 책은 부정하고 있어요. 고릴라를 연구해보니까, 여러분, 동물이라는, 인간은 동물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곳이 어디예요? 강가죠. 평야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죠. 거기 사는. 근데 그런 데는 풍화적이 많다 보니까 다 없어져버려요. 홍수하고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근데 동물은 살다가 딱 찾아들고 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동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동물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평야, 먹을 것이 많은, 물이 많은 그런 곳이죠. 동물이 그걸 빙하시대니까 굳이 거기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고릴라 가족을 연구했는데 고릴라 가족은 일부 일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이 책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고릴라 가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많이 나와요. 페미니즘들, 이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운동에서 가부장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식 말하면 원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 가부장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쓴 사람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역 유명 베버라는 걸 썼는데 막스 베버가 가부장 문제를 쓸 때는 요즘 페미니스트 말은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 남성이 주도하는 관료 사회를 분석하는 가부장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계급투쟁 이름을 끌고 온 사람이 앵겔스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가부장 하면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폭력 이런 것은 정착이 됐는데 이 사람 책을 보면은 자, 우리가 유물유적은 남아있는 게 없어. 인간의 가장 가까운, 좀 굉장히 원초적인 그 대상이 있잖아요. 고릴라를 보니까 이게 일부 일천이고 북권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릴라 사회에서 아버지가 수컷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10개월. 얘가 그래도 뭐가 자기 먹을 거 자기 챙기려고 사춘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선택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고릴라 원소도 비슷한 겁니다. 암컷이 임신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암컷은 굉장히 위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암컷과 그 새끼를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수컷이 지켜주는 거예요. 수컷이 먹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북권의, 그래서 일본의 하야시 기조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북권의 회복이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 그런 책을 사실 한국에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대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걸 갖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도 갖게 되지만은, 근데 북권이 뭐냐면 고릴라를 통해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가족이 왜 중요한가 인간사에서. 근데 그 고릴라가 수컷이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뭘 하느냐? 그 안에 형제들 간의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동생, 형,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면은, 이제 그걸 무시하면은 수컷이 엄하게 징계하는 거죠. 질서를, 윤리와 기본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 뭘 하느냐 보니까는 일정 시기가 되면은 이 새끼들이 독립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독립하지 안 떠리려고. 우리 가끔 고양이 보내요. 고양이 새끼가 한 3개월 지나면 어미가 고양이 내보내는데 굉장히 매정하잖아요.
고양이가 안 떠나라는 자꾸. 그러면 이제 어미 고양이가 아주 그냥 가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진화, 가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을 보면은 엥겔스의 정책이 허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썼던 책이 루이스 모건의 고대사라는 책인데 이 책도 학자들이 그냥 갖다 베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책이 사회 진화론인데 그가 얘기가 나오는 그 전체적인 그 이론적 배경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허구적인 문제가 있고 허구적으로 이미 그 안에서는 진화론이라든가 가족관계 허구 판명된 책을 지금도 이제 암투판 음식 그냥 쓰고 있어요. 교수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타인입니다. 유명한 러시아 혁명사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알렉산더 콜론타인의 녀석인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산당 선언 있죠. 거기 나와 있죠. 부인 공유제. 그러니까 유럽 보유의 사회화. 그 다음에 낙태 자유. 여러분, 냉전 사회 이후에, 냉전 시대 종언 이후에 현재 유럽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책 특실을 이때 다 해봤어요. 낙태 자유화, 이때 다 해봤어요. 미국은 지금 제가 미국 친구들, 미국 정치권은 우리나라 좀 난리가 나고, 미국 정치권 지금 낙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그냥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자들이 지금 심지어는 우리 임신 포기, 임신 중단선을 하잖아요. 미국 사회를 향해서 낙태 자유. 제가 깜짝 놀란 건 놀란 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면은 24분간에 거의 6개월나 5개월까지 태아도 임신 가능하게 돼 있다고 미국은. 그건 잔인한 거죠.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죽일 때 보면 완전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이제 어쨌든 뭐냐면은 그거 다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동굴에서 난을 하는 그것도 다 할 수도 해줘요. 그럼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시민연대법을 아세요? 팍스. 그것을 말하는 법률론 아니고 동거한 것도 가족을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강가족보험법이 그거 도입하자는 거예요. 자, 저출산 문제를 해서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안 하고 동거하잖아요. 동거하는 사람들도 서로 마치 거래하는 거 계약을 해가지고 살 수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애들이 다 해봐요. 낙태 자유와 이혼 자유와 이혼도 아주 간소하게 서로 아주 쿨하게 할 거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걸 30년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내가 성함이 이름은 고대 남 교수님인데 여기 남 교수님 아니시고 딴 분이신데 소비에트 가족 정책이라는 소비에트와 소비에트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4편 정도 나와요. 숙대 교수님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이제 몽환의 입장이신데 이때 보면 이 논문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책. 왜냐하면 이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저출산 문제 해봤는데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는데 그걸 전체 유럽과 지금 한국이 그걸 답습하고 있어요.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첫 번째가 비행 청소년이 넘쳐나는 교수 수용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왜? 어머니들이 애를 낳아서 애에 대한 모성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거든요. 이혼도 막 하고 아무나 막 하고 그죠? 동거에 가서 막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제 동거 결혼하니까 노동자 한 명이 부인을 4-5명 가지고 떠는 거예요. 속이 모르는 거죠. 여자들은 그 사람은 여자들은. 그래서 재밌는 통계서가 많이 나왔고 당시에 당신은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전체 러시아 전체 남자 중에 남자가 한 1000만 명이 한다면은 여자는 1000명만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자가 남하고 다른 사람 같이 사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 국가 재정 문제, 많은 문제가 결국은 스탈린 집권하는 1930년 이걸 모두 다 폐지하면서 모성애법, 출산 장려법, 낙태 금지, 이혼 금지, 이게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위인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정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명하게 제노텔 그 인력사과는 최초로 여성부를 선임한 인물이에요. 그 코난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인데 가족과 공산주의 1917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고 당연히 어떤 인적수단으로도 이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못할 것이다. 혁명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가족과 결혼과 가족 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입니다. 가족의 팽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구도 설명했던 소비에트 정권에서 실시했던 가족 관련 정책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 냉전 시대 이후에 서구 유럽과 한국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요거 자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답습하고 있어요. 물론 그 후유증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후유증이 시달리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총선 문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국가복지 재정 문제, 이미 우리나라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여성의 몸은 재생산, 임신, 출산, 보육을 재생산, 노동수단, 노동력을 생산하는 재생을 할 때 있고 이것 여성의 몸과 생식기는 생산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성 임출산, 가사노동, 체계지변, 건강하고 양질 노동력을 보급하는 재생 활동을 했고 그러므로 여자가 임신, 출산, 보육, 가사를 하는 이것을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벌써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메가폰으로 막 외치잖아요. 여성단체에서 내 성기는 내 것이다. 내 몸과 내 생식을 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싶으면 국가가 돈 내. 실제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실제로 신문에 나왔어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낙태하는 걸 낙태는 금지하지 마. 그죠? 그 낙태 금지법 폐지할 때 주로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퀴어 축제할 때 그냥 이상한 거 보시고 하지 마시고 주장을 잘 들어보세요. 퀴어 축제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꼭 캡처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퀴어 축제 하면은 옆에 파업창이 쫙 떠요. 그러면 그 파업창에 우리나라 200여 개 단체가 쭉 떠는데 맨 민노총인 거예요. 그 전교도 다 뜨는 거죠. 심지어 유럽의 각국 대사가 다 떠요. 미국 대사관은 뭐 이번에 미국 대사가 왔는데 게이더군요 보니까. 이번에 게이였던 건데 이번에 게이를 보냈던 거죠 보니까 미국 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4, 5년 전에 대통령 되고 직후에 청와대에서 모창을 하는데 우리나라 5대 정도, 7대 정도 하는 지도자들을 모창을 마쳤어요. 그 자리에 어딘가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누굽니까 뉴질랜드 대사를 초청을 했죠.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아, 왜 그때 생각밖에 우리나라 이 거룩하신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 스님들인데, 뉴질랜드 부부를 왜 불렀겠습니까? 그 부부가 둘 다 남자였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거기에 데려왔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상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화 마르크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냐면은, 전기 마르크스, 청년 마르크스, 휴머니스트 마르크스, 인간 해방을 외쳤던 모든 인간 해방을 하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기초에서
새로운 사회혁명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이 그람시와 이 그람시라는 거예요. 루카치라는 거예요. 그람시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요즘 상당히 유명해지셨어요. 네, 아주 많이 유명했는데 사실은 난의 끝이에요. 이분도.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그람시 책을 85년대에 봤어요. 왜 운동권 학생들이 좌파된 걸 보지? 근데 이분 책도 그야말로 까마귀 하얀 종이에요. 제가 한참들이 이제 그람시 책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석사반에 사용한다고 그람시는 시민사회학이나 사회학을 배웠던 그람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정치와 국가의 신문은 그람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론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 그람시의 그 초기의 마르크스, 그람시, 프랑크푸르트, 네오 마르크스이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과 이어지는 이 계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사회주의 혁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마르크스, 그람시, 페미니즘의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마르크제라는 분이에요. 마르크제는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람시의 이론을 잠깐 이제 설명해보면, 기본적으로 요즘 다 아시니까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람시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이태리 공산 혁명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까지 시간이 기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러시아가 최초로 공산화가 되고, 그 불길로 서유럽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다들 생각했고, 몇 개의 국가에서 시도가 됐고, 성공한 나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성공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루카치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하고서 이제 고민의 내용이 옥중수고라는 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근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의 전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느냐, 그 현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은 부르주아들은 점점 적어져. 독점 현상이라는 거죠. 왜 마치 지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그 사람 몇백 조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산자 계급은 대다수예요. 국민의 대다수가 프롤레타리아고 국민의 극소수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무너진다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나 레닌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방식의 기본 전제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러시아는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러시아는 지금 짜 황제가 통치한 국민의 대다수가 다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짜르와 귀족들이 통치한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 성공을 한 이 공산주의 왜 이 마르크스 선생이 얘기했던 이 고도의 발전한 서구유럽은 실패했지? 알고 보니까 이 전제가 틀렸더라. 뭐냐면 서구 유럽 보니까 노동자들이, 무산자들이 서구 유럽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 지지를 하지? 그 지지의 근거를 보니까 거기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와 의식을 누가 만들어내요? 교회, 학교, 미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이 채차가 이걸 다 무너뜨려 있구나. 그래서 교회, 종교, 학교, 언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순간 시민사회, 진지라는 정명을 쓰죠. 그런 진지를 다 점령을 해서 그 진지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여기서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형 이론, 해결론 혁명 이론 여러 개 나오겠는데, 그리고 그람시는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세력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찾지? 여기 나오는 이제 서발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말은 자본주의에 소외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뭐예요? 여성이죠. 일단
번째 사람, 첫 번째 주변부에 소외되는 여성,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수종교, 신흥종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민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이죠. 이 안에는 그람시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의 결국 지향점은 뭐냐면 서구 기독교 국가, 서구 산업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들어가지고 실제 막 흔들흔들해요.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거의 이슬람화가 되고 있죠? 기독교의 역사성과 문화와 그걸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헌법이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람시 전략은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사실 그람시 이론의 혁명 전략을 아직 한국 사회가 정확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일본 쪽의 책들이 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람시 혁명 전략을 자세히 이해해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어떻게 사회혁명 과정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동적, 반수동적 혁명, 과정으로서의 혁명, 뭐 해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키워드 하나 이해해야 이 현재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겨냥 어디로 가고 있구나,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처럼 뭐냐면 인력사 최초로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은 데에 성교육 뭘 교육한다? 성체의 교육을 시켰어요. 성교하는 행위들. 근데 왜 그럼 루카치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그람시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정체성을 흔들어야 된다. 윤리, 의식, 문화를 해체하는데 그 핵심이 성과 가족으로 이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부터 넘어가서 이제 뭐 넘어가시면 우리가 마르크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마르크스는 그람시의 혁명 이론과 페미니즘의 중간 단계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68혁명에 우리가 68혁명 구루 아시죠? 이건 요가의 스승 구루. 68혁명의 아주 스승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히피들 있죠. 히피들의 정치적 지주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 마르크제의 이 이론들을 보면은 그 전략은 그람시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근데 마르크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끌어내냐면 프로이트를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 에로스와 문명의 책인데 이 마르크제 에로스와 문명의 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그 뭐 사회운동이나 문화 이론이라든가 인문사회공부하는 픽도 없어요. 어느 부서나 교재를 폈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동물신화도 나오고 프로이트의 유명한 오지프 플러스 이론 나오고 친구 사회사 자식들이 아버지가 혼자서 동굴에서 여자를 독점하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다는 거죠. 이거 프로이트거든요. 프로이트의 동물신화거든요. 그 아버지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유령한테는 그 괴롭힐 거 들었고 아버지 미안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종교가 증발됐고 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짓 하지 말자 약속이 규범이 되고 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면서 가족의 시스템과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이트의 후기 프로이트의 가족과 국가의 기본 둘 다 똑같은 동물신화입니다. 그걸 전제로서 이제 에로스와 문명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마르크제가 유명한 선언을 해요. 인류는 이제 다시 지혜의 열매를 다시 따먹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 아십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네? 아담 선언. 과실가. 네. 창세기에 나오죠. 이 말을 누가 얘기해? 누가 누구 얘기해? 아담. 뱀이 여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여인아, 이게 지혜의 열매야. 그거 따먹어. 이 얘기를 마르크스하고 그게 뭐냐? 여자의 성인 거예요. 성. 이걸 마르크스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비례를 아이와 이 마르크지아는 둘 다 프로도 좌파인데, 이제 좀 재밌게 하면은, 비례를 아이는 하드코어 포르노예요. 모자이크 없는, 다 보여주는 자동이에요. 그 마르크지아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포르노예요. 교활하단 말이에요. 둘 다 별로 똑같아요. 성회방을 넣죠. 성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억압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억압이 없는 자유의 세계, 인간 해방을 외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현저시 그대로 막 쓰고 있죠.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트 밀리트가 처음으로 급진주 페미니즘인데 성 정치학이란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성의 공정법, 지금 현재 미국 임신 중단을 선언하는 운동의 아주 정치 지주들입니다. 국경선에 나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국경선에는 많은 트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구조주의. 이건 여기에서 이 라카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넘어가시면은, 여기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 성의 평등. 양성의 평등은 뭐냐면은, 젠더 이퀄리티. 남성답다, 여성답다 없으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성의 평등은 정말 생물학적 성이에요. 남자, 여자. 양성평등은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성평등은 성의 정체성은 남자잖아요. 무한히 많다. 퀴어라는 이런 그렇죠. 잡스러운 이런 잡종 이런 건데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 무한히 많은. 그래서 마크가 레인보우잖아요. 무지개. 지금 레인보우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섬찟해요. 저희 아파트 그 로고가 레인보우에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개 성의 정체성이 많다는 거, 모두 평등하다는 게 성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종교조라든가 학교에서 보는 성 정체성을 확대하자. 그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전제성을 뭐냐면, 자,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태어난 남성, 여성도 무관한가요? 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타고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누구한테 항의해서, 부모님 가서 항의하세요. 왜 난 여자를 만들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도 불가능인데. 자, 우리가 남자, 여자를 태어나고 호르몬 작용도 틀려요. 인체 구조가 틀리잖아요. 아까 그 동물사회에서 벌써 임신수상 하잖아요. 여자는. 여성, 남성은 또 힘이 있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계통을 좀 보게 되면은 원생 동물로 가서 아메바 집신벌레 가서는 양성, 여성 구분이 있었어요. 엄밀한 딱 있긴 했는데, 그래서 DNA 교환으로서의 성 그런 건 없어요. 포유류로 가서 그 동물로 갈수록 그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양성 중에는 가끔가다 보는 고립 때문에 수컷이 주간 양성 암컷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동물로 갈수록 양성과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명확해져요. 진화를 할 수 있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 그 말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유명한 젠더 트러블,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교육방송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그 강좌가 나왔어요. 그때 마침 저도 교육방 나오고, 왜지? 성은,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성 조체, 얘기하면서 간성을 얘기해요, 간성. 여기에 나온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문화적 교육방송. 되게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조카, 착하라, 서나.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대학가에서 이루어진 강의 코스들이에요. 이거 무지개 속의 적색이죠? 금방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죠? 동성애 속에 계급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평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서울 큐어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서울 큐어 축제가 벌써 20년째인데, 그게 아시아 최대입니다. 아시아 최대예요. 근데 여기에 사회주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혁명이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결국은 이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체제공산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다 사회혁명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전략이 달라요. 체제공산주의는 계급혁명이에요. 체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 공유는 안 해요. 일당 독재, 당위 독점하듯이 인민이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근데 문화공산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식과 문화와 사회 방식을 전복해가지고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해방 사회혁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회는 똑같아요. 과정과 전략이 틀린 것이. 그 안에 페미니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략이 한 키워드로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기억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